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박철우 대검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재판이 곧 열릴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찾기 움직임을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안정을 내세웠지만 보훈과 좌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인 보훈 인사로 꼽혔습니다. 반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박재옥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의 사의 표명은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러난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 좌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찰 인사로 안정이 될지 또 한 번 파문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먼저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낙점됐습니다. 정 전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입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선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동시에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물론 검사장들까지 나서서 이번 사태에 해명을 요구한 만큼 일각에선 일종의 보훈성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개입한 핵심 당사자를 보훈 인사격으로 승진시켰다며 국민을 향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지만 보훈성 인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됐던 광주 고검장 자리도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의를 밝혔던 송강 광주고검장의 사표는 수리가 안 됐습니다. 역시 반발 입장문을 주도했다 사의를 밝힌 박재옥 수원지검장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박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혁 수원지검장 2명입니다. 송 고검장은 지난 14일, 박 지검장은 17일 각각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사람 모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인사에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령됐는데 정작 전임자 거치는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좌천성 전보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번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송강 고검장과 검사장 입장문을 주도했다 사의를 표명한 박재혁 지검장이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력권 의원들은 이른바 항명검사장 18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사장 강등 검토에 이어 법무부 인사조치가 단행되면서 항명검사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가시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결국 대장동 일당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도 무기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유동규 전 사장이 1심 형사재판 결과와 항소 포기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민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측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장동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난 지 2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유 전 사장,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낸 대장동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유 전 사장 측은 의견서에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재판 1심 결과는 물론 항소 포기로 생길 결과까지 고려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형사재판 1심은 유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이익이 5억 원뿐이라고 판단해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관련 주요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 했고 유 전 사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봤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더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명명백백하게 나오니까 항소 포기로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유 전 사장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도 지난 11일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민사재판 준비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는데 역시 항소 포기로 추징금 영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임을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아예 대장동 일당들이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움직임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소송 재판이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묶여있는 1,000억 원대 재산을 돌려달라는 재판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이 건물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1,000억 원대의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인 A법인 측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제3자 이의예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는 27일 오후에 잡힌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A사 측은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당시 검찰은 A사와 남욱 변호사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건물을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추징보전했습니다. A사 측은 건물은 회사 소유고 남욱과 무관하다며 추징보전이 유지되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담동 건물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은 1,010억 원. 대장동 일당에 대한 총 추징보전 금액 2,07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청담동에 있는 이른바 남욱 빌딩으로 달려갔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라도 토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아린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 빌딩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일당의 7,800억 국고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이곳은 남욱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이번 항소 포기는 민생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3억 원의 돈이 7,400억 원이 된 그 마법 같은 사기극, 도둑놈들의 호의호식하는 이런 생활에 모두 탕진된 지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에 민주당도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무죄와 그리고 대통령의 면소의 프로젝트에 힘을 주게 되는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반대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대장동 국정조사 주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양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UAE 현지에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과 UAE의 셰이크 칼리드 왕세자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UAE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5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합니다. 특히 칼둔 행정청장과는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한 UAE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 방산 등으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UAE 측 역시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During that visit, I saw firsthand the remarkable creativity of the Korean people, your leadership in shaping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도 참석해 협력 의지를 보이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 상징인 아크 부대 지휘부를 만나 격려하는 것으로 UAE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박 3일간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제 물류 요충지인 이집트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엔 UAE의 극진한 의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풀어헤친 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전통 의식 알 아이알라가 화제입니다. 웬만한 정상이 와도 하지 않는 최고의 의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아부다비 대통령궁에 들어서자 흰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들이 좌우로 머리를 흔듭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선보이는 UAE의 전통 의례 알 아이알라 댄스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행사입니다. 화려하고 이색적인 예우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궁 길가엔 낙타병과 기마병이 도열했고 내무부 청사 앞엔 역대 최대 규모로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두바이의 초고층 건물 부르즈 칼리파와 아부다비 주요 랜드마크에도 태극기 조명이 점등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모하메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아침 식사를 직접 챙겼고 김혜경 여사의 고향을 고려한 노래를 선보이는 등 UAE에 세심한 예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찬 공연에서는 UAE 음악대가 울고 넘는 박달재, 제3 한강교 등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한국 노래들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UAE의 이런 맞춤형 의전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이자 첫 양자 국빈 방문으로 UAE를 택한 이 대통령에게 보인 최고 수준 환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1945년에 끝난 중일 전쟁. 그 역사가 80년이 지난 현재 중일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중국이 여행, 유학, 영화 등에 이어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고 항공모함도 실제 사격 훈련에 돌입하는 등 중국의 보복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입니다. 지난달 31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 강화에 뜻을 모으며 2년 만에 재개했는데 약 보름 만에 다시 중지한 겁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발언 때문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我还想强调的是，近期由于日本首相高市早苗倒行逆施，在台湾等重大问题上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대두 수입을 끊어 미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일본 소고기를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문제도 중국 뜻에 따라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까지 나선다면 일본 경제 타격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최신 항공모함도 동원했습니다. 취역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항공모함 푸제남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사실도 공개한 겁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인 푸제남은 주로 남중국해에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일본과 대만의 군사력을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은 실력 행사 말고도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외교관은 주머니에 손 넣고 일본 외교관은 고개를 숙인 듯한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굴욕 외교 논란으로 확산되며 일본 언론들은 비판했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서 한여의 기자입니다. 깊어지는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중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내려다봅니다. 가나이 국장은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일본을 향한 중국의 냉대를 보여주는 듯한 해당 영상은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공개한 뒤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일본 측을 불러 항의하면서 우위인 입장을 연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공개했으며 선전전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지통신은 가나이 국장이 옆에선 통역을 향해 귀를 기울여 머리를 숙인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中国国内メディアの報道ぶり、その逐一につい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が 심상치 않은 중국의 보복 공세에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쉽게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결자 해지의 숙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론스타 소송 승소는 13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4천억 원에 사들이고 2012년엔 하나은행에 3조 넘게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6조 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2년엔 우리 정부가 3천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2023년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어젠 배상 취소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다 보니 치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하자 대국민 브리핑을 자처해 이재명 정부의 성과임을 부각시킨 김민석 총리. 여당도 기적 같은 결과라며 일제히 공치사를 늘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그러자 취소 소송 제기를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발끈했습니다. 숟가락 얹지 말고 당장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집요하게 조롱하고 반대했습니다. 소송이 패소했다면 김민석 총리가 어제 숟가락 얹으면서 직접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야권에선 취소 신청 인용 가능성은 0%, 소송비용만 쏟아붓는 것이라 비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을 가로채려는 여권이 뻔뻔하다 못해 나쁘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이번 승소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자기 업적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13년 만에 쾌거인 론스타 소송. 잘한 일이지만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부 윤주원 기자와 속사정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한동훈 전 대표 얘기부터 할까요? 잘했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승소의 어떤 출발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2022년 우리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던 이 판정의 취소 신청을 주도한 인물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네, 결의에 찬 결정.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비판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비판 여론을 주도한 게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이었는데요. 아하. 문제 발언 들어보시죠. 실제로 가능성이 제로인 취소 신청으로 던지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법무장관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취소 신청을 해도 바뀌는 게 없이 비용만 더 쓰게 된다. 이 배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건 민주당의 주된 비판 논리로도 작용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뚫고 취소 신청을 했는데 막상 완승 판정이 나오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둔 쾌거라고 하니까 발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소송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반대했는데 잘 되니까 본인들의 목소리로 돌렸다. 그래서 화가 났다. 네,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알겠고 그렇다면 법무부 소송 결과였는데 어제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국제 투자 분쟁의 주무부처 바로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네. 취소 신청을 한 것도 법무부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법무부 차원에서도 세부 브리핑을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정된 브리핑이 있었음에도 결과만 김 총리가 먼저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아하. 이 총리 취임 이후 첫 긴급 브리핑이기도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정부 대표로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리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총리가 발표하는 만큼 비중을 키웠다 이런 설명인 것 네. 같은데 그래도 김민석 총리잖아요.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섰던 김민석 총리이기 때문에 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행보를 두고 차기 서울시장보다는 당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또 내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쥔 뒤 이를 발판으로 차기 대권까지 바라본다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근데 빠진 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고생한 법무부 담당 공무원분들. 말이 네. 없지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윤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재판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다시 공개됐습니다. 첫 재판 이후 2달여 만인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보석 청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색의 외투를 입은 김건희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와 앉습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달았습니다. 지난 9월 김 여사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이 공개된 뒤 2달 만에 법정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김 여사 10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의 중재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공판 절차 중에 공판 개시 후 서중 조사 전까지에 한해서 재판 중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리에 앉은 김 여사는 곧바로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앞서 건강 이상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김 여사는 오후 동안 엎드려 있다가 누워 있을 수 있는 침대형 휠체어가 반입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그동안 불출석해온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전달된 청탁 물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개가 받아들여진다면 김 여사가 최후 진술하는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고액 장기 체납자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다 부과된 과징금 25억 원가량을 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은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부동산 차명 매입에 따른 과징금 25억 원 가량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땅 55만 3천여 제곱미터를 타인 명의로 거래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5년 전 구청으로부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7억여 원을 부과받았고 여태껏 2억 원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고 개인 최고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1,600여 명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56살 최모 씨와 경기 수원에 소재한 모 법인은 수백억 원 규모의 담배 소비세 등을 내지 않아 공시됐습니다.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논란이 됐던 부산의 한 사학 법인 역시 40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 변상금을 밀려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전체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국 금지와 통관 보류, 구치소 감치 등으로 체납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란 방조 재판 상황도 짚어봅니다. 재판부가 더는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두고 보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영장 집행을 경고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장관에겐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핵심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단호한 태도에 김 전 장관은 오후 재판에 출석했고 윤 전 대통령도 돌연 입장을 바꿔 증인 신문에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검찰의 신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전에 출석은 했지만 선서부터 거부한 이 전 장관에게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 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법정 증언대에 섰습니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MBN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도 경찰에게 붙들려 법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입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들은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오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은 50분가량 이어졌고 손 선수가 출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돼 취재진 입장과 방청이 제한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선수를 상대로 공갈 피해 관련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손 선수가 피고인들과 대면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인 사이인 용모 씨와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손 선수를 협박해 7천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해자인 손 선수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겨울철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 사용할 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 캠핑을 떠났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텐트가 연결된 차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텐트 안에는 기름통과 캠핑 장비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40대와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물을 넣어놓고 소리 질러도 안 나니까 가스 같은 냄새, 윤활유 타는 냄새, 뭐 그런 냄새 났죠. 전라남도에서 온 부부는 그제 오후 5시 30분쯤 이곳 태백에서 이른바 차박 캠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차박용 텐트 안에서 캠핑용 발전기를 틀고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 냄새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진동을 했어요. 이용 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환기 없는 곳에는 위험하다고 다 돼 있고.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실험용 쥐를 넣고 난로를 켜봤더니 40분이 지나자 텐트 안의 산소 농도는 18.3%까지 떨어집니다. 산소 농도 18% 미만 상태로 장시간 노출되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캠핑 도중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만 150건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전기는 반드시 밖에 두고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환기구를 만드는 게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또 가벼운 일산화탄소가 모이는 텐트 천장 부근에는 꼭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도심에서 대낮부터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찰이 기습 단속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고 영업 장부에 적힌 성매수 남성들만 2,500명이 넘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이 열리자 붉은 조명이 켜진 방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쓰레기통을 부었더니 사용하고 버린 피임 도구와 휴지가 한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테이블에는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처와 정보가 담긴 영업장부가 놓여 있습니다. 장부에 적힌 이름만 2,500명이 넘습니다. 성매매에 나선 여성은 모두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입니다. 40대 업주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체류 여성 3명을 데리고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아예 성매매 목적으로 와서 길게는 한 7년 동안 불법 체류하는 그 성매매 여성들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이 올해에만 부산과 경남 지역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0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성매매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매수남들도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제 오늘 날이 추워지는가 했는데 제주도 한라산엔 벌써 1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올가을 첫 대설특보가 발효됐는데요. 하얀 눈이 단풍과 어우러지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KCTV 김경인 기자입니다. 차츰 안개가 걷히자 높은 산지에 숨겨져 있던 겨울 왕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얼어붙으며 하룻밤 사이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새하얀 눈과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대비를 이루며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밤사이 산지에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습추위와 함께 찾아온 눈 소식.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하루 사이 한라산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겨울 산행 장비까지 갖추고 눈 구경에 나선 탐방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주도 여행 삼아 등산도 할 겸 낚시도 할 겸 왔는데 한라산 등산을 하려고 왔는데 눈까지 와갖고 엄청 행복하고 좋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를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겨봅니다. 我们是主要生活在南方，所以作为南方小土豆来说，看到大雪都是非常的激动。主要是没有想到山下其实没有这么大的雪。 짧았던 가을을 지나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한라산에 찾아온 때이른 설경은 진풍경을 선사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날씨만 추워진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AI 거품론 확산에
코스피는 물론 환율, 가상자산까지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100포인트 넘게 빠졌고 환율은 또 1,470원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100포인트 넘게 빠지더니 30분 만에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운 건데 기관과 개인이 사들여 오전 11시쯤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오후 들어 다시 떨어졌습니다. 장 초반 큰 폭으로 널뛰기 하던 코스피는 결국 0.61% 하락한 3,929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발 증시 한파에 우리 증시도 연일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데다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주를 둘러싼 거품론이 확산한 탓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요동쳤습니다. 출발은 4.3원 내린 1,461원으로 시작했지만 장중 한때 1,468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 0.3원 오른 1,4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연일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는 수출 기업들과 논의해 외환 수급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하나가 느껴졌고. 하락을 거듭해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선을 가까스로 지키는 등 금융시장의 공포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불안한 금융시장에 서울 부동산 시장마저 서민들에겐 점점 더 높은 벽이 됐습니다. 얼마 전 서울 반포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차익만 20억 원이 넘지만 현금이 20억 원 이상 필요해 얼마나 몰릴까 싶었는데 5만 명이 넘게 몰린 바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당첨 가점 역시 어마어마해서 4인 가족이 만점을 받아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로또 청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현금이 최소 20억 원 이상이어야 도전이 가능했지만 접수를 받은 결과 5만 명 이상이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237대 1을 기록한 이 아파트는 당첨 가점 역시 대단했습니다. 84점 만점에 최저 가점은 70점, 최고 82점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4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69점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청약에는 최소 5인 가구 이상만 당첨된 겁니다. 자녀가 둘인 보통의 4인 가구는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고 청약 통장을 오래 들고 있어도 당첨될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난 9월 서울 잠실에서도 1,800여 세대 아파트가 분양에 나섰는데 최저 당첨 가점 70점, 심지어 84점 만점자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4인 가족 이하는 강남 아파트 청약은 포기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글이 이어지고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 문턱에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청약 가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이 청약을 도전해서 집을 얻을 수가 없는. 분양은 갈수록 줄고 청약 가점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지난 3년간 청약 통장을 해지한 사람은 2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최근 개그맨 김수용 씨가 촬영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귓불에 주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정민영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얼마 전 촬영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개그맨 김수용 씨. 원인은 심근경색이었는데 네티즌들의 관심은 김 씨의 귓불이었습니다. 귓불에 선명한 대각선 주름, 일명 프랭크 징후인데 이 주름이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라는 겁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도 같은 주름이 있는데 10여 년 전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귓불주름은 정말 심혈관 질환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일까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귓불석 혈관에 주목합니다. 귓불은 작은 혈관이 지나는 말단 조직으로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부위라는 겁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환자 300명을 분석했더니 62%가 귓불주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멕시코 연구팀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귓불주름을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연의 일치에 가깝다는 겁니다. 귓볼의 주름이라 이런 소견은 직접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임상 연구로 반복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객관성을 입증할 수가 없는. 심근경색의 진짜 전조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쇳덩이가 누르는 느낌, 체한 것 같은 불편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귓불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 귓볼의 그 주름이라는 거는 이 단순 노화로 인한 과정, 또 아니면 부상 현적이라든지 귀를 압박하는 여러 습관들로 인해서 쌓인 그런 누적된 부분이 더 많은 거지. 취재를 종합하면 귓불주름이 심내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보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구매하려면 약품업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위조된 등록증으로 청산가리를 사고도 경찰의 입건조차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7일 남성 A씨가 이곳에서 청산가리를 구매했습니다. 독극물인 청산가리는 화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업자 등록증 사진 파일을 판매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 뒤 수상함을 감지한 판매자는 곧바로 A씨에게 전화했지만 끝내 받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은 가짜였습니다. 범행 가능성을 직감한 경찰은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고 결국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세면대에 청산가리를 물에 풀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송된 사진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지 파일로 한 경우에는 이제 공문서 보상해달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거기에 따라서 입건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하는 한편 구매된 나머지 청산가리를 회수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덩달아 타격을 받는 게 가전과 가구 업계인데요. 최근 두 업계가 함께 매장을 내고 집 꾸미기 수요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와 식기, 세척기 등 최신 가전제품, 여기에 크기와 색상을 딱 맞춘 싱크대와 의자 등 가구들로 부엌을 꾸몄습니다. 가구 매장 안으로 가전업체가 들어와 함께 꾸민 공간인데 한 번에 가전과 가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브랜드별로 어울리는 인테리어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가구뿐 아니라 가전제품도 집 꾸미기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면서 가전 테리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가전이 약간 깔끔하면 인테리어 자체도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튀어나오지 않게 확실히 맞춰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지난해 가전 가구 업체가 손잡고 선보인 복합 매장은 1년 만에 20곳 넘게 늘어났습니다. 1층에 2층에는 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3층에 인테리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저희 4층에서 가전을 보시면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십니다. 또 다른 가전회사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가구와 조명 등 인테리어 제품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과 공부방, 작업실 등 집안 곳곳을 어떻게 꾸밀지 도움도 받고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황이 곧 가전가구업계의 불황이라는 공식을 허물기 위해 서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협업하면서 시너지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매년 가격에 놀라는 호텔 케이크, 올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케이크, 50만 원짜리 케이크까지 등장했습니다. 반면 편의점에선 5천 원도 안 되는 가성비 케이크가 잘 팔리고 있는데요. 연말 케이크 시장을 김세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수많은 리뷰 영상이 올라왔던 최고가 호텔 케이크. 원래는 30만 원이었는데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올해는 이라고 하셔서. 올해는 이보다 더 비싼 50만 원입니다.
블랙 트러플보다 가격이 서너 배 이상 한다는 화이트 트러플을 사용했습니다. 같이 나온 곰 모양의 케이크는 35만 원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은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당일 제가 수량이 조금 적습니다. 한 3개, 4개 정도라서 최대한 빠른 예약을 해주셔야 되세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텔 업계의 초고가 케이크 바람. 40만 원 이렇게 좀 가격이 좀 올라가면 조금은 사야 될까 하고 좀 눈길은 피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올해는 커피 프랜차이즈도 계열사 호텔과 협업해 고급화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예약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크리스마스가 한 달 넘게 남았지만 트리 모양 케이크를 비롯해 이미 한정 수량이 차 예약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반면 편의점 업계는 4,900원짜리 미니 케이크부터 만원대 홀 케이크까지 가성비로 승부를 볼 참입니다. 시즌 한정이라고는 하지만 케이크 양극화 현상은 매년 더욱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밀착 취재입니다. 지난 2016년 정부와 인천시가 대규모 카지노를 만들어 수도권 명소로 만들겠다고 한 곳이 있습니다. 인천의 영종도입니다.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짓담한 건물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중국 자본이 만들려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입니다. 2020년 자금난으로 사업이 멈추고서 5년 넘게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짓담한 건물 앞에는 누군가 캠핑을 하다 막 떠난 듯한 텐트가 쳐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텐트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엔 캠핑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땅이 무료 캠핑의 성지로 이름나면서 쓰레기가 나뒹굴고 불이 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해당 구청은 불법 캠핑이 판을 치던 공원 전체에 아예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줄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진입이 막힌 공원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가봤습니다. 이곳도 카지노와 함께 개발이 중단된 관광단지로 불을 피우는 취사는 물론 야간 캠핑이 전면 금지된 곳입니다. 잔디와 나무가 무성한 공원 한복판에 텐트를 펼친 한 남성이 버젓이 불을 피우고 있고 몇 걸음 옆에서도 잔디밭 위에서 불을 피웁니다. 혹시 여기 불 펴도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펴요? 주변에 소화기나 소화전도 없는 곳이지만 텐트 안에서는 난로를 피우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 안에도 캠핑이 금지된 공원 주변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캠핑족들이 끌고 온 승용차와 캠핑카는 물론이고 버젓이 도로에 쳐놓은 텐트들로 점령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관할구청은 단속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2명, 3명이 있는데 공원은 108개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맨날 거기서 밤을 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도권에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던 야심찬 포부는 온데간데 없고 짓담한 카지노 일대가 불법 캠핑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밀착 취재 노승환입니다.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건 파일을 공개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공개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집권 1기 최저치나 바이든 전 대통령의 최저치에 근접하게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성착취범 앱스타인 사건의 처리 방식이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파일 공개를 반대해오다 입장을 바꿨지만 핵심 지지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6개의 마가 세력 중 강력한 법질서와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분열 조짐이 뚜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앱스타인 질문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You know, it's not the question that I mind, it's your attitude. I think you are a terrible reporter. 여기에 앱스타인 사건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까지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에서는 427대 1이라는 압도적 수치로 가결됐고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되고 법 제정 30일 이내 검색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됩니다. 앱스타인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성지 순례에 나선 인도인 승객을 태운 버스가 유조차와 충돌해 45명이 숨졌습니다.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일가족 18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다리 위에 버스가 넘어져 있고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주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잠시 후엔 큰 폭발음도 들립니다. 그제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인근에서 인도인 46명을 태운 버스가 유조차와 충돌했습니다. 버스에 탄 인도인들은 성지 순례길에 오른 무슬림 순례객으로 한 명을 뺀 45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 9명을 포함한 일가족 18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늦은 밤에도 인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승객을 태운 미니버스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1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엔 어린이도 4명 있었는데 가족 단위로 순례길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구금됐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그중 일부가 기존 출장 비자로 다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듯하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대책은 없는지 이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불법 체류 혐의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됐다 풀려난 우리나라 노동자들. 그중 30여 명이 기존에 발급된 비원 출장 비자로 최근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임시 체류자의 현장 업무를 불법으로 받지만 미국 국무부는 장비 설치와 훈련 목적의 비원 비자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 건데 우리 외교부가 급한 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 내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사실상 임시 방편으로 현지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재발 우려는 여전합니다. 수사관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을 체포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냥 풀어준 사람도 있고 좀 아직은 깨림칙한 게 완전 해소되진 않은. 전문가들은 기술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특수한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들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우리나라도 할당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전문직 취업 비자를 특별 할당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오늘 아침도 때이른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 2도로 올라서겠는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큰 추위 없이 막바지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강원 산지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전북 지방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을 보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상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